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 김중업 건축박물관 학술 콜로키움 사회를 맡게 된 김중업 건축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정주원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도 좋은 주제로 학술 콜로키움을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근대도시 건축연구와 실천을 위한 모임 회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 교수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희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2021년 학술 연구 사업 및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국내 대표 건축 역사 이론 전문가들을 모시고 김중업 1950, 60년대 건축에 관한 이해라는 멋진 주제로 학술 콜로키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건축가 김중업의 건축 작품과 건축관에 대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이해를 심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학술 콜로키움은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발표자 및 토론자 등 최소 인원만 참가하고 일반 청중의 입장은 제한됨을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럼 먼저 김중업 건축박물관 김태원 관장님의 개회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물관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불편한 일상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길 찾아주셔서 그 자리해 주신 안창모 교수님, 김현석 교수님, 남성택 교수님, 최원준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지혜의 빛으로 좀 가득 채워주시길 좀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일 삼아서 또 여행 삼아서 세계 이렇게 쭉 다녀본 도시 나라들이 나라로 따지면 한 20개국 정도가 조금 넘는 것 같아요. 다니면서 이제 좀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그 자기 나름대로의 고유의 어떤 역사적이거나 문화적인 좀 정체성을 갖고 있는 곳들이 전부 다더라고요. 근데 돌아와서 이렇게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이렇게 우리 그 한국에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조금 많이 안타까운 들이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인구의 절반이 그 서울과 수도권에 몰려 산다라고 하는 그런 이렇게 그 시대적인 현실들을 또 반증하고 또 그런 이렇게 현실을 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문제점들이 더 많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1950년대, 60년대에 가장 화려한 빛을 만들어 주셨던 김중업 선생님에 대해서는 건축가 김중업 선생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그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패널 분들이 좀 더 많은 좀 지혜의 빛으로 좀 밝혀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이 김중업 선생의 그 찬란했던 모습들도 한 번쯤 이렇게 같이 돌아보게 만들어주고 또 그런 데 있어서 저희 김중업 건축박물관도 그런 이렇게 좀 좋은 학술 연구의 성과들을 알리고 전파하는 데서 같이 애를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원 관장님, 멋진 축사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중업 건축박물관 정재은 학예연구사님의 기조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중업 건축박물관 학예연구사 정재은입니다. 2021년 김중업 건축박물관 학술 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 콜로키움은 김중업 선생님의 1950에서 60년대 건축 작품을 중심으로 유유산업 안양공장 초기 건물권 형성 단계 및 건축적 의미와 김중업 초기 작품과 글을 중심으로 서구 근대 건축을 도입한 김중업 건축의 가치관에 관한 논고 등 김중업 건축 초기 작품의 역사적 학술적 의의와 가치를 검토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본 과업에 적극 참여해 주신 근대도시 건축 연구와 실천을 위한 모임 관계자 여러분들과 또 귀한 시간 내주신 고려대학교 김현석 선생님, 경기대학교 안창모 선생님, 숭실대학교 최원준 선생님, 한양대학교 남성택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4년에 개관한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고대 문화의 역사적 산물과 근현대 건축이 어우러진 공간의 특수성을 활용하여 완성된 국내 첫 번째 건축 전문 박물관입니다. 무엇보다도 2022년은 김중업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박물관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과업이 오늘 열리는 학술 콜로키움입니다. 이 콜로키움과 연계하여 다가오는 2021년 12월 16일부터는 김중업 더 비기니 예술 건축의 문을 열다라는 주제로 기획 전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문화예술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사업 영역을 디지털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전시 영역으로 확장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1년 국립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종 조성 지원 사업에 우리 김중업 건축박물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미디어 아키텍처, 김중업 예술 건축으로 이어지다라는 주제로 김중업 건축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을 미디어 아트 형식을 활용해서 건축문화유산의 연결고리를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국내 최초의 건축박물관 명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우리 건축박물관의 역할 수행을 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박물관의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문화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혁신을 통해 세계로 나아간 우리 김중업 선생님의 건축처럼 미디어 기술을 활용하여 점차 사라져가는 김중업 건축을 영상으로 복원하여 흥미를 극대화시키고자 나아가 이곳을 차별화된 새로운 문화 관광 명소로 조성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2022년 건축가 김중업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국내 최초 건축 박물관의 이미지에 맞는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국내 최초 건축 박물관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국립박물관의 기능을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우리 김중업 건축박물관은 도시와 건축의 긴밀한 관계를 여기 계신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하여 시민들에게 자부심뿐만 아니라 수준 높은 공공문화 자원 서비스 향후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재은 학예연구사님 멋진 기조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제 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고려대학교 김현섭 교수님께서 구조적 합리성과 조형적 낭만성, 김중업의 유유산업 안양공장 초기 건물군에 관한 소고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초기 건물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959년에서 60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이제 후기 건물도 있다는 얘기죠. 중기도 있고 후기도 있고 계속해서 건물이 덧대 나가면서 이제 확장되고 발전돼 나간다는 상황을 먼저 주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건물군 중에서 특히 이 세 개의 건물이 1959년 혹은 60년까지 그 사이에 지어진 것이다. 이 건물 연구동 김중업 건축박물관을 초점으로 했을 때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건축적 키워드가 뭐냐? 그 이제 구조적인 합리성, 이에 더한 조형적 낭만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연구동에서는 이제 바깥에 구조 프레임이 이제 남측으로 이렇게 나와서 외부에서 받쳐주는 구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작업장은 이걸 유심히 안 보면 잘 모르겠지만 자세히 보면 이 건물 얘는 바깥으로 이렇게 나온 반면에 얘는 건물 안쪽으로 일종의 필로티처럼 안쪽으로 셋백돼서 이 기둥이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둥을 세웠다는 걸 알 수 있고, 그게 주는 이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기둥이 안쪽으로 혹은 지지 체계가 안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각도에서 보면 건물이 이제 좀 부유하는 듯한 느낌을 주죠. 떠 있는 것 같은, 이건 필로티의 효과와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이 필로티라는 것은 꼴비주의 5가지 원칙 중에 하나가 되겠죠. 유유산업이 선전한 것에 최신 설비를 자랑하는 유유산업 안양공장 이렇게 딱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년 11월 이전에는 분명히 이 건물 3개가 다 완성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연구동에서의 광경인 거죠. 자세히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이 창 사이로 너머에 일단 구조 프레임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67년도 상황에서 연구동과
작업장이 보이고, 근데 작업장은 분명히 여기 증축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67년 이전에는 이게 증축이 됐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김중업 선생의 설계에 의해서 증축이 된 거죠. 아래로 갈수록 기둥 폭이 가늘어지기 때문인데요. 이 기둥이 이렇게 가늘어지는 것은 우리가 보통은 시각적 안정성을 위해서 아래가 두껍고 위가 가늘어야 되는데 어떤 구조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의 어떤 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정사각형 모듈을 분할하거나 반복하는 방식이 채택됐음도 간파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르꼴비주의 영향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김중업이 스승의 사무실에서 여러 장의 도면을 그렸던 매동자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 조합 때문이 우선일 텐데요. 수의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기 때문에 훨씬 작기 때문에 더 자체 완결적인 조형 요소를 갖게 됐다. 그런 조형성을 얻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형이라는 것도 유유산업 안양공장에서도 김중업이 자기 건축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고투하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의 구석구석에서 르꼴비주의 그림자와 함께 김중업의 표현 의지를 감지하게 되는 것도 그 이유라 하겠습니다. 꿈꾼 이상과 실제 지어진 건물이라는 현실 사이의 간극,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야말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지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보여드리고 끝내도록 마치겠습니다. 네, 김현석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초기 건물군 형성 단계를 알 수 있는 흥미로운 1차 사료를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지금의 건축박물관과 안양박물관인 구유유산업 안양공장 건물군의 건축적 의미를 새롭게 탐색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발표는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님께서 김중업의 글과 세평을 통한 김중업의 건축관과 작품 고찰의 주제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글과 세가나 평을 통해서 김중업이 갖고 있는 건축관 또는 어떻게 김중업이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또 그 시기의 작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진 장면은 그 김중업 선생이 베니스에 가시기 전에 쓴 아마 거의 유일한 그분의 글일 것 같아요. 학광이라는 잡지에 실렸던 글의 사파의 모습입니다. 김중호의 미완의 과제 세 개는 동양정신의 현대화, 바우하우스의 버금가는 연구소 만들기, 작품전 이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저기 전시회는 그 다음에 곧바로 열었기 때문에 이것은 구현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정신의 현대화를 굳이 비교하자면은 1959년에 설계를 해서 62년에 완공된 프랑스 대사관을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두 번째 얘기했던 바우하우스의 버금가는 연구소는 했느냐? 아마 안 했죠. 근데 김중업 선생은 사실은 올해 못다한 일로 바우하우스의 언급을 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아마 이 시기에는 아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많은 일을 하려다 보면은 많은 직원들, 젊은 사람, 건축가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야, 이거 꼬리비제 못지않은 그런 스쿨을 내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좀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런 부분에 비춰보면 김중업은 어땠을까요? 김중업은 당연히 건축가였겠죠, 그죠? 그다음에 도시계획가였을까요? 화가, 조각가, 시인, 평론가. 이 모든 것을 김중업이 했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건축가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 화가, 조각가, 시인, 평론가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김중업 선생이 도시계획가였을까? 이 부분은 고개를 끄덕거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도시에 관한 이야기도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만 있지만 실제로 도시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김중업 선생이 나카무라 준페이에서 도대체 어떤 걸 배웠을까 부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중업은 평양고보를 졸업한 후에 요코하마 고공에서 수학하면서 나카무라 준페이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큰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서 1932년에 졸업한 코리 쿠기오에 따르면
그는 결혼도 안 하고 집도 없었으며 건축과 함께 살고 건축이라는 예술을 위해 어린 학생들의 건축 교육에 정열을 쏟았으며 아직도 순수히 살고 계신 그 모습은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숭고한 것임을 엿볼 수 있다. 거의 이 선생을 그 종교적인 신앙의 대상처럼 생각하지 않았나. 참석자들의 명단, 참석 국가들의 명단인데요. 여기 한국이 있고 한국에 대해서도 여기 이제 김중업, 김말봉, 김소은, 오영진, 윤효중은 오타가 요 명단이 이제 확실하게 되는 것 같아요. 베니스를 다녀와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게 되고 많은 활동의 결과가 이제 그 건축 전시회로 1957년 4월 12일부터 30일까지 하게 되는 거죠. 1950년 2월에 귀국한 김중업은 사무실을 개설하고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많은 프로젝트를 소화해냈고 그중에서 부산대학교 본관, 서강대학교 본관, 건국대학교 대소관, 프랑스 대사관 등은 이건 1년보다 조금 넘긴 한데요. 프랑스에서는 59년이니까 귀국 후 짧은 시간 안에 김중업이 소화해낸 굉장히 빼어난 작품으로 손꼽히는 건물들이다. 필그림홀, 이거 전시했었던 거죠. 같은 프로젝트는 구현되지는 않았지만 김중업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를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프로젝트를 모은 첫 번째 전시회가 57년 4월에 있었다. 이 전시회에 대해서 2명의 미술계 인사가 그 신문에 평을 싣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정규라는 분이고 조각가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경성이라는 분 두 분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규라는 분의 글을 읽어보면은 과거 어느 시대의 문화를 막론하고 위대한 건축가를 갖지 않은 건축가 없었듯이 하면서 쭉 이렇게 굉장히 건축가 역할이 문화적으로 사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그러면서 동시에 김중업을 바로 그러한 반열에 있는 건축가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꼬리비제 김중업의 이러한 이야기들을 보면은 사실은 김중업이 그 도시에서부터 멀어지게 된 그 근본에는 나카무라 준비에로부터 건축에 입문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보자르식 교육이 가져온 예술로서의 건축, 이것이 김중업의 눈을 가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카무라 준비의 예술로서의 건축, 이 아사간 김중업의 도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카무라 준비의 건축 교육은 건축 언어가 아닌 김중업의 태도,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고 김중업의 작업이 꼬르비제가 일궈낸 20세기 건축의 혁혁한 성과에서 도시를 제외한 건축 조형 부분에 집착하게 하는 결과를 낳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창모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서 르꼬르비제를 넘어서 김중업의 글과 건축관을 일본 시기에 받은 건축적 영향과 함께 다시 새롭게 돌이켜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에서 김중업의 1950년대, 60년대 건축과 건축관에 대해 새로운 연구 성과를 공유해 주신 두 교수님의 열강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1부 주제 발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2부 패널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자리해 주신 토론자 4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국내 건축 역사 이론 분야의 전문가들이십니다. 먼저 숭실대학교의 최원준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한양대학교의 남성택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부에서 주제 발표를 해주신 고려대학교 김현섭 교수님께서 토론자로 나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연구 총괄을 담당해 주시고 1부에서 주제 발표도 해주신 경기대학교 안창모 교수님께서도 토론자로 나와주셨습니다. 지금부터 패널 토론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토론은 1부에서 진행된 주제 발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진행한 후 김중업의 1950년대, 60년대 건축 활동 및 작품을 주제로 확장을 하여서 자유롭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저희가 최원준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토론자분들의 원활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최원준입니다. 오늘 그 발표해 주신 김현석 교수님, 안창모 교수님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한국 현대 건축에 대한 연구에서의 경향을 본다면은 그 이전에 어떤 전설과 같이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들을 더해서
이제 구체적인 자료와 새로 발굴된 이 서류들을 통해서 좀 더 이 밀도와 이 해상도를 높여서 작업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김종 선생님이 유학을 갔다가 프랑스로 르꼬비제 사무실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돌아오셔서 한국에서 활동하신 초기 활동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김종훈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면은 뭐 이제 공장뿐만 아니라 뭐 영화 극장이라든지 뭐 쇼핑센터, 뭐 호텔, 뭐 병원, 방송국 굉장히 그 다양한 여러 새로운 건축 유형들을 담고자 했었는데요. 또 이제 김종훈 선생님의 이 글들을 보면은 그 안창모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 사회를 바라보는 어떤 이 지식인으로서의 그런 자세도 면밀하게 갖추고 계셨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그 지식인으로서 그런 그 어떤 이 새로운 건축 유형을 초래한 이 사회적 현상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지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공장 건축을 통해서는 과연 김종훈 선생님이 그 이런 그 산업 시설이라고 하는 우리 사회 안에서 국가를 재건하는 입장에서 산업이라고 하는 영역, 그다음에 그 안에 어떤 뭐 연구와 노동의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도 좀 더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김현숙 교수님이 발표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유유산업 공장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 독특한 건축적인 특성들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아마 그 처음부터 그 연구동과 작업동, 그 다음에 경비실을 포함한 그 마스터 플랜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처음부터 연구동과 작업동을 이렇게 분리해서 만드는 그런 이 작업이었다면은 뭐 그런 사실 자체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고요. 되게 뭐 서양의 경우에도 뭐 알버트 칸과 같은 이 공장 건축을 전문으로 한 건축가들의 작업을 보면은 그 사무동과 작업동을 면밀하게 분리를 하고 뭐 각각의 그 표상의 가치에 대해서, 그 연구동은 조금 더 산업의 표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작업동은 좀 더 기능적으로 다루고 하는 등등 그런 접근의 차이를 볼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뭐 김종 선생님은 그 연구동이나 작업동 서로 다른 양식을 도입하긴 했지만 둘 다 어떤 그래도 이 작가적인 그 의지들을 그 안에 도입을 하신 것 같아가지고 뭐 상당히 좀 그런 그 접근에서의 그 차이를 보여주시는 것 같고요. 특히 뭐 연구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뭐 그 전체 평면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비대칭성이라든지 특히 뭐 정면에서 이 구조를 드러나게 돌출시키고 후면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그 다음에 그 정면을 그런 그 구조의 표현으로 만들어 주면서 정작 입구는 이제 측면으로 난다든지 하는 굉장히 그 다양한 그런 건축적인 그런 그 디테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해 주시면서 뭐 페트베렌스의 아에게 공장이나 또 소개해 주셨는데, 또 이제 브로피우스의 파우스 공장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또 그런 데서는 이 건축가들이 뭔가 그 산업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 그 당대 이제 근대 사회 안에서 이 산업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표상하기 위해서 뭐 여러 그런 그 노력들을 한 흔적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과연 그 김종 선생님의 유유 공장에서도 한번 좀 확대해서 같이 논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시기적으로 베렌스나 그로피우스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이 산업사회 초기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그 안에 사회 안에서의 그 산업사회 공장 그런 것의 의미를 좀 더 모색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지금 뭐 유유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산업사회로 한참 들어온 이후의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 지식인으로서 과연 이러한 생산의 영역들은 어떻게 표상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무엇을 그 안에서 표상을 하고자 하는지, 어떠한 가치를 최선으로 여기고자 했는지, 그런 논의들로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안창모 교수님께서도 특히 이제 글을 통해서 김정욱 선생님의 좀 접근하는 그런 발표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정말로 김정욱 선생님이나 김수근 선생님이 다 글을 적게 남기시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다만 자신의 건축론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글들보다는 소위 이제 잡문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회나 문화 비평가로서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글들이 더 많아가지고 어떤 이 건축론으로 발전시키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지만 분명히 글을 많이 남기셨고 특히 이제 김정욱 선생님의 글들을 남긴 여러 매체들을 보면은 공간이나 주택과 같은 건축계 안에 이런 잡지뿐만 아니라 학풍, 사조, 자유문학, 과학 세계사, 세대, 신동화, 심지어 이제 주부 생활까지 굉장히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발표를 하시면서 정말로 이 많은 이슈들을 지식인으로서 발언을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귀국하셔서 전시회를 연다든지 아니면 여러 미술인 등과 교류를 하면서 한국 미술평론가 협회를 결성하는데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신 걸 보면은 어떤 예술가로서의 건축가에 대한 그런 인식을 이제 분명히 가지고 계셨던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예술로서 건축을 접근했다라는 논의도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이라 그런다면은 사실 예술의 정의에도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겠고, 개인의 창작 의지를 중시하는 것에서부터 그 사회적인 영향을 중시하는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과연 김중호 선생님이 생각하신 예술은 어떠한 측면을 더 강조가 되었을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김종욱 선생님이 받은 보자르식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미쳤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은데요. 다만 보자르 교육이라는 것이 어떤 근대적인 양식으로 건축을 하기에 완전히 부족했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코리 쿠기오 선생이 소개해준 여러 가지 교육 커리큘럼들을 보면은 이제 에스키스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그 에스키스 경우에는 이미 굉장히 근대 안에서 등장한 여러 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다루는 프로그램과 디자인을 같이 다루는 그런 훈련이었기 때문에 비록 양식적으로는 굉장히 다르지만 건축을 현대에 실천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그런 소양을 제공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것보다 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아마 생각이 드는 것은 결국 예술로서의 건축이라는 개념일 텐데요. 그러니까 보자르식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건축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합예술로서 회화나 조각 분야의 다양한 그런 예술가들의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건축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듯 다양한 조형 예술과의 교류를 통해서 그것의 성과들을 총체적으로 모아내는 영역으로서의 건축을 설정하셨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한 프랑스 대사관에서 조각가들의 협업이나 이후에도 여러 예술가들과의 협업 관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에서 보자르식 교육의 그런 영향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김종욱 선생님이 르꼬르비제를 직접적인 롤 모델로 삼았다고도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르꼬르비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협업보다는 자기가 직접 화가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작품 안에서의 어떤 벽화라든지 부분들도 자기가 직접 그리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르꼬르비제 식의 그런 모델보다는 보자르 교육을 통한 보자르식 예술적 건축의 그런 개념으로 작업을 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김중호 선생님의 글들을 통해서 예술로서의 건축이라면은 그런 예술이라는 것이 어떠한 속성이 예술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대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김중호 선생께서 그 당시에 산업 시설이었던 안양 공장을 설계하면서 이제 사무동, 연구동과 작업장, 공장 건물을 분리하고 이런 데서 또 기타 등등의 이 디자인 어휘에서 이 산업 사회를 어떻게 표상했을까, 또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뭐 이런 요지로 질문을 드린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발표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김중업 선생이 이거에 대해서 뭐 자료를 많이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 지금 김중업 건축박물관 연구동으로 썼던 거기는 인면도 하나 남아 있고, 그 다음 작업장하고 수의실 지으면서 그렸던 배치도나 몇 장의 도면 나와 있고, 이 작품에 대해서 그다지 발언을 한 바가 없고, 김중업 선생이 그 80년대 열화당에서 처음 출판했던 건축가의 빛과 그림자에서도 유유산업 안양공장 언급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작품 리스트에서 그다지 이렇게 많이 부각시키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김중업 선생님이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는 명확치 않고, 사실 우리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추론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 뭐 제가 이 연구를 하면서도 시간도 짧았고 주어진 게 주로 도면과 모형 사진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주로 조형적인 측면을 두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두드러진 건 어떤 자신의 건축 어휘를 적극적으로 여기에도 만들어내고 부각시키려고 했던 의지, 그게 뭐 뒤에 이제 예술가로서의 건축이라는 논의하고 만약에 연계를 시킨다면 그런 예술가로서의 의지, 표현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 같고요. 근데 이 연구동의 인면도에서 이제 유리창의 면적과 뭐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남측의 최대한 유리창 면적을 넓게 했던 것, 그게 이제 유리가 갖는, 아까 제가 그 읽지를 않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유리라는 것이 갖는 어떤 투명성과 합리성, 이런 것들이 근대 건축에 무척 중요했고, 빛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자연 채광이 이제 충분히 되고, 그게 그 근대 사회가 갖는 어떤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산업화, 공업화를 발전시켰던 근대 사회가 갖는 어떤 투명성과 합리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김중업 선생의 이 연구동 건물에서도 그게 이제 충분히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향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창이 배치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내부 공간에 연구의 목적의 공간이든 아니면 작업을 위한 공장의 공간이든 그것이 배치되는 것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자신의 조형 의지와 함께 이것을 결합시키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 상대적으로 연구동에 더 어떤 조형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작업장은 조금 더 단순한 거죠. 작업 공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쪽보다는 이 연구동 쪽에 훨씬 조형 의지가 투철하게 드러난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사무동이나 작업동의 분리, 그게 이제 기능주의 또는 근대 건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기능에 따른 동의 분리 또는 건물의 분리, 이런 것하고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교육관으로서는 별관이 아마 천창이 이렇게 나와 있던 걸로 보이는데, 이거야말로 정말 공장으로 순수하게 단순한 박스형 건물의 공장으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장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는, 그래서 균등하게 빛이 배분됨으로 인해서 작업의 효율을 기하게 되는 그런 요소를 이후 별관 건물에서도 명확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고요. 이 건축에서 이 빛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의미, 그래서 어떤 시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의미가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매우 합리적이고 기능적인 의미도 굉장히 있는데요. 이 공작이라는 것과 별개로 예컨대 뭐 도서관 건물 같은 거, 제가 알바알토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지만 알바알토가 비퓨리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이 천창을 처음 도입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이 현휘가 일어나지 않고
균등하게 빛이 배분이 돼서 우리 이 눈에 그 피로감을 주지 않으면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게 굉장히 근대적인 과학적인 계산에 의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작업 공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약간 이제 의문이 들었던 건 그 연구동에 이제 실내 사진을 2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연구소 쪽에 과연 이게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게 배치가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빛을 그렇게 창으로 완전히 자연 채광하는 건 연구하는데 오히려 더 방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전시관, 전시 시설에 있어서도 큐레이터들이 이 조명을 쓰는 데 있어서 자연 채광을 오히려 더 어려워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자연광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시약이라든지 이런 화학 약품의 어떤 변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빛을 오히려 더 절제하는 게 더 맞는 수도 있는데 그 내부 공간이 정말 자세하게 어떻게 구성됐는지는 우리가 조금 더 글쎄 그런 자료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유산업의 어떤 뭐 어딘가에 있는 그런 자료를 통해서 더 보면 김중업 선생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명쾌한 개념을 가지고 디자인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산업 시설에 대한 아주 집중적인 관심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장이라는 것에도 굉장히 투철하게 자신의 조형의를 드러내려고 했고 스승에게서 받았던 어휘를 발전시키고 자기 것으로 좀 만들려고 했던 노력이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 지적하신 내용 중에 아마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 것 같아요. 꼬리비제보다는 보자르식 예술에 대한 입장, 뭐 이런 얘기가 또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아까 제가 발표에서 미처 못했던 부분하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을 최원준 교수가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견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중업 선생이 이제 굉장히 글을 많이 쓰셨는데 이제 단편적인 글을 많이 쓰셨죠.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건축계의 담론이 모이는 잡지 말고 일반 대중들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뭐 여온이라든지 뭐 학관 같은 거는 그래도 조금 나았지만 여온 같은 경우는 주부생활이라든지 이런 잡지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쪽에 칠리는 글들은 대부분 보면은 집을 어떻게 짓지, 아이들 방을 어떻게 꾸미지, 뭐 이런 것들 글도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이 글을 쓸 시간이 없거나 글쓰기가 싫어서 글을 안 쓴 게 아니라 사실 그쪽으로 자기의 사고를 건축적 사고를 심화시키거나 그 부분은 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특히 이제 도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그 부분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김중업 선생은 김수근 선생님하고 작업하시는 걸 보면 작업을 보면은 60년대 작업을 보면은 60년대 김수근 선생은 이제 정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 중요한 것은. 근데 김중업 선생은 정부 프로젝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사실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김중업 선생님이 그 정부 프로젝트 안에서 도시 관한 얘기할 게 별로 없었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56년에 귀국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원자력 연구소 같은 프로젝트라든지 경주 국립공원 프로젝트라든지 이거 하면서 해외도 막 나갔다 오시고 엄두도 못 낼 때 미국이나 그런 데 갔다 오시고 그다음에 이게 박람회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정부 프로젝트도 많이 하셨고 일제강점기 때 2년일 수도 있지만 해방 이후에 주택영단에도 관여를 하셨다는 거 보면 특히 오영진이라는 그 극작가가 했던 표현 있잖아요. 100만 호 주택 부족 문제, 도시 재건 문제 이거 얘기했어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라고 한 부분. 이거는 김중업 선생님이 가장 힘줘서 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게 먹힐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현실하고는 다르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한 게 없으세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꼬르뷰제한테 계셨는데 꼬르뷰제가 그 얘기를 얼마나 강조했는지 더군다나 나중에 김현욱 씨랑 함께 세트로 실린 글에 보면은 빛나는 도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말을 안 했다는 얘기는 관심이 없었던지
뭔가 달리 봐야 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평론가 활동 같은 경우도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평론가는 이제 평론가 협회를 만들거나 등등 할 때 관여를 하세요. 초기 멤버부터. 근데 제가 글을 많이 못 찾았어요. 신미술인가에 글 하나 썼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꼬르비제도 글 많이 쓰고 미술 같은 활동 많이 하는 것을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김중업 씨가 말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미술인데 굉장히 혹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름을 많이 걸치는데 실제 작업은 안 하는 거죠. 평론 활동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그런 것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꼬르비제를 모델로 롤모델 따라하고 싶은 거하고 실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는 다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것 중에 꼬르비제 스타일의 예술, 관이라든지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거는 좀 다를 것 같은데 근데 그랬을 때 보자르식의 어떤 예술 교육, 보자르식의 교육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본인한테 맞았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보자르식이 좀 더 뿌리 깊어서 태생적으로 아주 예민하던 시절에 그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아니면은 꼬르비제를 쫓아가고 싶은데 쫓아갈 수 없어서 보자르식 쪽으로 갔느냐 이거는 앞으로 연구를 굉장히 밀도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김수근 선생과 김종업 선생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은 우리가 김수근 선생이 동경예술대학 나오셨잖아요. 그다음에 동경대학교에서 대학원을 다니시죠. 근데 사람 잘 생각해 보시면 동경예술대학교를 나와서 동경대학교 대학원을 간 것은 이거 상식적인 게 아니에요. 당시에 동경대는 공학으로서 건축을 가르치는 데라고요. 전혀 길이 달라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가 대학원을 시험 몇 반대 떨어졌기 때문에 그 미련 때문에 갔는지 아니면 단케 겐조라는 걸출한 인물이 있으니까 무조건 그분을 보고 갔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미 김수곤 선생의 건축적인 사고나 능력의 여러 가지는 동경예술학교에서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인이 박혔어요. 석사 논문을 스포츠 썼고 나중에 88 올림픽 때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건 도움이 됐겠지 모르겠는데 김수근 선생의 건축적인 작업의 뿌리는 동경예술대학교의 교육에 있는 것 같아요. 김중업 선생도 워낙에 꼬르비제가 강조되다 보니까 그 나카무라 준페이 선생의 그 교육의 영향이 주목을 안 해서 그렇지 실제 이분의 그 건축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쿠기오라는 학생처럼 이것은 거의 신앙처럼 몸에 배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김중업 선생님이 보여주는 몇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태도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나 설계다 마쳤어. 뭐 했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에스키스 같은 그런 것의 일환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꼬르비제에 대한 컴플렉스일 수도 있어요. 이건 심리 분석 같아서 좀 이상하긴 한데 무슨 얘기냐면은 꼬르비처럼 하고 싶은데 실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실제는 한 것보다 훨씬 과장해서 자기의 성과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김중업 선생의 많은 그 회고담들 등등 보면 굉장히 과장돼 있어요. 많은 것들이.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쪽으로 대부분 과장돼 있는 거거든요. 실제 자기의 작업 과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태도 중에서 보면 복합적에서 구분이 필요한데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일본의 그 이시다 바이칸이라는 사람이 그 근대기에 제업 즉 수행 이래가지고 노동인 곧 수행이다. 노동자들한테 너희들 열심히 일해. 돈이 뭐가 중요해? 노동이 성스러운 거고 이런.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자본주의 뿌리 형성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그러한 사고랑 굉장히 닮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카무라 준페이의 그 사고 방식이라는 게 거의 보자르식의 교육을 신앙처럼 받아들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자료를 찾다가 쿠기오라는 사람의 그 에세이를 보고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그걸 보면은 다 그러진 않았고 그 사람만 글을 쓸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다른 거는 쳐다보지도 못하게 한 거죠. 물론 모더니즘 시기에도 그런 식이 있죠. 그로피우스 같은 사람은 역사책 들어보지 마.
하버드에서 역사책 다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좀 이렇게 극단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그러한 강한 영향이 김중업 선생의 뇌리나 태도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저도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꼬르비제의 예술보다는 보자르스크 예술에 가까운 것 같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것이 꼭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꼬르비제처럼 하고 싶은데 안 돼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게 앞으로 좀 더 공부를 더 해봐야지 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김현석 교수님과 한창모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덕분에 사실 모르고 있었던 많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유유제약 이 건물도 제가 여러 차례 왔었지만 오늘 통해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발전된 양상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동시에 듣는 가운데 이 유유제약이라고 하는 어떤 산업체와 그다음에 나름 그 시대의 당대 건축 거장 중에 한 명이었던 물론 젊었지만 이상적인 건축가였던 김중업의 그 사법이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우리나라 건축계의 어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의미가 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국내적 상황을 평행적으로 비교해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대 건축에서 사실은 그 발전 과정에서 살펴보면 국가 주도의 어떤 그런 방식의 발전이 아니었고 보통 보면은 개별적 건축가들의 이 마치 별자리와 같은 그런 각각의 노력들이 공명하듯이 하나의 근대 건축 운동을 우연하게도 결성한 모습들이 많았고 그 가운데 이 인더스트리 산업의 역할들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형태들이 우리나라 한국 건축계의 발전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한 부분이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우리가 근대 건축의 시기를 우리 스스로 주도하지 못했고 일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들어왔고 또 마찬가지로 일제 역시 서구의 근대 건축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상당히 간접적인 방식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어느 순간 우리에게 근대 건축의 어떤 의미가 무엇인가에 있어서 굉장히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많은 경우에 어떤 역사적 단계들이 때로는 거의 누락되다시피 발전되는 경우도 있지만 결국 그 공백들은 어느 순간 채워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특히 민간의 산업체와 건축가들이 어떠한 협업 관계를 하고 있었고 시도했고 그 가운데 그 건축 작품들이 특별히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조금 부각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근대 건축 역사를 배울 때 보통은 이런 산업의 어떤 협력 관계 그리고 산업의 시설들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만들어냈던 많은 어떤 다양한 시도들을 우리가 기술하면서 근대 건축을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의 건축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산업의 어떤 역할들 그리고 건축가들의 협업 관계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부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유유 제약 산업이 초기 건축 가운데 상당히 그래도 다수의 건물군들을 배치한다는 관점에서 조금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프랑스 대사관의 경우처럼 두 개 동의 건물들로 배치되는 것도 있겠지만 상당히 3개 이상의 건물들이
어떤 집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최소의 숫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유일산업의 세 개의 건물군, 물론 초소까지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미약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세 개의 건물들을 배치하는 문제들은 한편으로는 건축적 스케일에 있어서도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오늘 아까 이슈가 나왔던 이 김중업 선생의 도시적 문제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중간 단계의 스케일에서 도시적 문제들을 어떻게 김중업이 다루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유산업을 한번 발판삼아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보통 비교 대상이 되는 매종 자울 주택의 사례들도 굉장히 적절했고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때로는 약간 조금 더 큰 스케일의 르고르비지의 사무실에서 겪었던 프로젝트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아무래도 찬디가르지 않습니까? 찬디가르에 있는 그런 이 고등법원과 행정청건물과 등등의 여러 건물들의 그 관계들이 유일산업의 어떤 아까 보여줬던 슬라이드 상에서의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기엔 좀 작지만은 비슷한 관계들이 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구동의 아까 구조가 돌출된 모습들이 말씀하셨던 다양한 어떤 리페런스들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찬디가르의 예를 들면 고등법원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앞에 열주들이 노출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장면들 그리고 각각의 건물들이 나름의 저마다의 개성이 있는 유형으로서 다르게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번 연구되는 것도 흥미롭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이제 그 꼬르비지의 제자로서 우리가 김중업을 보통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담론들을 발전시켜 왔었는데 오늘 특히 이제 한창훈 교수님의 그런 발제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 사실은 인간은 다양한 어떤 성장기를 겪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경험들이 때로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순간에는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갑자기 돌연변이처럼 융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사실은 젊은 시절을 떠올려 보면 그 궤적들이 지금과 직설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과연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인 것처럼 이 김중업이 유럽을 가기 이전 시대의 김중업의 어떤 배경들, 흡수했던 그런 교육들, 경험들 같은 것들에 대한 연구가 반드시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런 점에서 약간은 그 한때 스위스에서 르코르비지에를 되찾기 위해서 보통은 프랑스 건축가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파리에 가기 전의 르코르비지에가 스위스에서 겪었던 경험들을 특별히 조명해서 그것들을 전시를 하고 책을 만든 게 르코르비지에 비포 르코르비지에라는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르코르비지의 파리 시절에 특히 초기 20년대에는 나름의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서 철저하게 그 목표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건축을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자기의 과거의 어떤 경험들, 학습했던 내용들이나 심지어는 초기에 이 고자르의 많은 청원들을 하면서 수업들도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르코르비지에가 그 경험했던 많은 어떤 그 스승으로 삼을 만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적으로 삼을 만한 그런 내용들이 어느 순간 내재되어 있었지만 특정 시기에는 그것이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결과적으로는 획일적이고 품질적인 모습으로 가다가 그것이 완수되는 1929년 정도의 시기 이후부터는 갑자기 새로운 건축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르꼬르비지에 비포 르꼬르비지의 시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거나 또는 20년대의 르꼬르비지에가 이미지로서 보여지는 모습 그 내면에 사실은 다양한 경험들이 있었을 텐데 그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다가 갑자기 폭발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이 어느 순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초기 건축들 이후에 갑자기 조금 다른 모습들이 발견이 될 텐데 그런 발견되는 모습들을 마치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돌연변이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씨앗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씨앗들을 과거에 누적되어 왔던 그런 경험들이나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새롭게 한번 조합해 보면 훨씬 더 풍성한 그런 담론들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연구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유유제약의 건물이 몇 년도에 어떻게 지어졌는가에 대해서도 모호할 정도로 그게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얘기도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감하기도 했고요. 그만큼 채워야 될 것이 많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르꼬르비지의 도시와 김중업의 도시가 굉장히 지금 조금씩 상충되고 모호한 그런 상황이라는 어떤 인상을 갖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 르꼬르비지의 도시론을 김중업이 당연히 알았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도시론을 반드시 마치 어떤 도그마틱한 그런 상황처럼 계승해야 될 것처럼 이어진다라고 또 가정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스운 일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르꼬르비지 사무실 출신 가운데에도 핸드리스 조지 구디 같은 사람들은 굉장히 르꼬르비지의 건축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까지 발전시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니까 당연히 김중업도 어느 순간부터는 탈르꼬르비지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르꼬르비지의 도시에 대해서 그렇게 강제적인 어떤 그런 규율 속에서 그걸 계승해야 된다는 태도를 꼭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르꼬르비지의 스스로도 흔히 빛나는 도시로 우리가 많이들 마치 좋은 글씨를 매겨서 흔히들 비판 일변도의 그런 담론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제 느낌으로는 물론 김중업이 아까 서울 김현옥 시장의 그 서울의 비판을 펼칠 때 그 내용들은 한편으로는 르꼬르비지의 빛나는 도시가 그렇게 큰 충돌을 일으킨다는 느낌을 받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르꼬르비지의 스스로도 뉴욕의 건축, 뉴욕의 도시들을 비판을 했고 그때 했던 것이 이 마천루들이 너무 촘촘하고 너무 작다. 오히려 마천루는 더 커야 되고 훨씬 더 넓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김중업이 했던 이야기는 여전히 르꼬르비지의 빛나는 도시와 그렇게 이율의 관점이지는 않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관계상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글쎄 질문을 명확하게 하시진 않고 주로 논평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굳이 답변이라기보다도 제가 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이 건물 김중업 건축박물관하고 매종사울과의 관계는 거의 명확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샹디가르 건물군 근데 이 건물군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신 것도 저도 뭐 그렇게 봤지만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샹디가르의 건물군하고를 직접 비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는가. 그럼 스케일도 다르고 컨텍스트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건물 중에 10주가 이렇게 있던 것 그런 건 충분히 직접적인 어떤 관계성은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남 교수님이 제기하신 이제 뭐 안 교수님 발표 관련해 제기하신 문제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이제 저도 사실 좀 들었던 생각이 꼴비지에가 가졌던 굉장히 다양한 영역과 역할, 건축가로서 또 화가로서 조각가로서 또 도시 계획가로서 근데 그것을 김중업에게 너무 똑같이 이렇게 부여를 해서 왜 도시계획가로서는 역할이 없었나라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컨텍스트가 너무 달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산업화의 시기도 달랐고 도시화의 시기도 달랐고 르꼴비지에라는 건축가이자 도시계획가 설계가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유럽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도시 계획안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뭐 다 잘 아시겠지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뭐 토니 가르니에 같은 경우 가까운 프랑스에서 이미 1900년대 초 4년 5년 뭐 이때 공업도시 계획안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출판이 되고 또 뭐 그 이탈리아의 미래파 안토니오 상탈리아 같은 사람 미래 도시 계획을 막쫙 1914년에 이미 얘기를 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 에베니저 하워드 같은 사람이 영국에서 전원도시론을 만들었고 이미 산업화가 많이 진행됐고 그거에 대한 반발이 있고 이런 몇 차례의 이 변증이 있었던 관계에서 꼴비지에는 이미 유럽은 그 기반이 또 다른 어택과 카운터 어택 위에 자기의 계획을 발표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숙성된 컨텍스트가 있었는데 김중업의 경우는 이미 시기는 되게 뒤늦은 거지만 50년대 60년대지만 설령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도시화와 산업화를 일부 겪었다고는 하지만 우리 주체적으로 그것을 수용해서 직접 발전시키고 하기에는 사실 거의 almost nothing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중업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너무 슈퍼맨 이거 애초에 그건 좀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리고 아까 꼴비제 비포 꼴비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그 김중업의 건축에 대해서 다르게 연구할 기반이 이제는 많이 숙성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이제 2018년도에 김중업 30주기 그때를 계기로 해서 여기서 전시회도 하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회도 하고 도록도 발견하고 연구도 하고 뭐 하면서 이제 쭉 고찰을 해봤을 때 김중업 선생에 대해서 이제 여러 담론들이 많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막 있었다가 이후에 뭐 정인하 선생님께서 워낙 또 잘 책을 쓰셔서 김중업 선생의 모노그래프를 통해서 한 단계 김중업 선생 론을 이렇게 발전시킨 면이 있었지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우리의 이해를 좀 단일화시키는 아쉬운 점도 있단 말이죠. 그 출판되기 직전에 여러 론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굳이 그 어려운 걸 다 볼 필요 없이 이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한 단계 김중업 건축에 대한 연구를 발전시키는 한 단계가 됐고 이제 그걸 또 기반 삼아서 아마 2018년 정도에 그 전후가 김중업 건축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업시키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도 이런 연구도 그 연장선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제가 이제 김중업 다이얼로그에 썼던 글에 그동안의 김중업 건축론을 쭉 고찰을 하고 하면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쓴 것 중에 이제 김중업 선생의 뭐 그건 뭐 안 교수님도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고 다 이미 얘기하셨던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마스다 히라타 사무실에서 연구했던 것이나 일했던 것이나 보자르 그 나카무라 준페이에게서 보자르 교육을 받은 것이나 그런 것들에 관한 것들이 연구가 돼야 되는 것, 또 이후에 그 미국에서나 이 망명기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더 연구가 돼야 되는 것, 그리고 너무 프랑스 대사관으로만 초점을 맞춰졌지만 이후에 건축 어휘를 보면 그것과는 굉장히 다른 유형으로 많이 발전시키는데 이후의 것들을 쭉 또 앞으로 연구해야 될 것 등등등 굉장히 많은 과제들이 또 놓여졌다. 혹자는 너무 또 우리가 김중업, 김수근밖에 없느냐 건축가가 우리에게 그 이외의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많이 있는데 왜 여기에만 연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둘 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쪽 다른 건축가들에 대한 연구도 이제 충분히 많이 돼야 되는가 하면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유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또 디벨롭 시키고 더 세부적으로 연구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갑자기 제가 상대해야 될 분이 세 사람이 된 것 같은. 예. 먼저 사실 제가 발표 내용이 이제 꼬리뷰제와 김중업을 이렇게 직접 비교하는 부분 때문에 김중업 선생이 꼬리뷰제를 모든 것을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들리셨다고 하면 제가 좀 발표를 잘못한 것 같아요. 예, 그러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한국 근현대 건축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가장 우리나라 현대 건축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특징 중에 하나가 설계를 잘하는 건축가 또는 좋은 건물을 남긴 건축가는 있어도 존경받는 건축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존경에 가까운 받을 만한 분이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어도 김수근, 김중업 두 분은 존경받을 수 있는 건축가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건축물들은 많이 했을지 몰라도 또 그의 퀄리티가 높았을지 몰라도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큼 사회를 위한 건축을 한 적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할 기회가 없었느냐? 있었죠. 굉장히 많았죠. 어느 누구보다도 많았죠. 그리고 그 시대가 맘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기였죠. 제가 꼬르부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에 도시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 꼬르부제는 그것이 자기가 살고 있던 시대에 자신이 당면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건축적 대안, 도시적 대안을 내놨죠. 그것이 나중에 보면 비판을 받는 빛나는 도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자신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한 고민을 했다고요. 그 고민을 어떻게 풀까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오늘의 꼬리부제의 가치가 있는 건데 그러한 꼬리부제 밑에서 3년 반을 지냈는데 김중업은 왜 꼬리부제의 그 부분을 읽어내지 못했을까? 도시를 이야기했다는 것만이 중요하느냐? 더군다나 당시에 김중업은 전쟁 중에 한국을 떠났고요. 전쟁 중에 떠날 때 52년이면은 오용진의 100만 호 주택 얘기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전제 52년이면 이제 1.4 후퇴도 끝나고 서울 전제 복구가 당면 과제였어요. 거기서 건축가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김중업 선생은 주택영단에 근무도 했었다고요. 주택영단이 어떤 데인지도 알아요. 거기서 이게 더군다나 김중업 꼬리부자가 조립주택을 안 한 사람도 아니고 모듈러 해서 안 한 것도 아니고 주거 문제 해결에 의해서 해법을 안 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갔는데 왜 그건 안 보고 예술로서의 건축만 보고 왔냐 이거죠. 김중업 씨 눈에는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꼬리를 따라 했냐가 중요하라 꼬리부제가 그 시대가 원하는 해법을 제시하려는 건축가였고 김중업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사실 있는 건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지? 라고 보니까 그 없는 것에 김중업의 눈을 가린 것에 기본에 예술로서의 건축 교육을 받은 요코하마 고궁의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김중업은 그런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사회에서의 건축이 어떤 역할을 해서 최소한 일본의 건축가들은 1800년 말 1900년 초에 건축이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그 교육을 받았다고요. 근데 김중업은 그것도 안 받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것도 아니고, 이게 잘못하면 궁극주로 가겠지만, 그냥 예술로서만 보는 거예요. 자기만 이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뻔히 있는데, 그거는 한두 마디 딱 던지고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내 거 훌륭한, 멋있는 거 한 거에 그친 게 그게 김중업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고민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얘기를 할 게 필요한데, 자, 그게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김중업이 반드시 꼬리부지의 도시를 개선해야 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근데 이제 김중업이 그런 것을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
근데 왜 못 배웠을까? 이게 김중업의 잘못이냐? 김중업이 자랐던 시대의 문제냐? 그런 거죠. 시대에던 성장된 그랬는데 자기가 활동할 때는 세상에 눈을 떴으면 좋았겠는데 세상을 우리 사회를 향해서 눈을 안 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여러 가지 그 잠재됐던 것들 어느 순간에 그 유전자 변이 이렇게 테아트나 이거 굉장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기회는 도둑처럼 올 수 있죠. 사실은 이렇게 김중업 선생한테는 그 기회가 1971년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회도 난 김중업 선생님 그 기회도 못 살린 것 같아요. 제가 김수근, 김중업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고민하는데 그나마 김수근 선생은 부여박물관의 외색시비 논쟁 또 날발이야기였거든요. 느닷없이 떨어진 거거든요. 거기서 김수근 선생은 고민을 해요. 이걸 정면 돌파할 건지 피해갈 건지. 제자들은 피해가는데 본인은 정면 승부를 겁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그게 김수근 선생이 굉장히 훌륭했던 부분이라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근현대 건축을 공부하면서 이 한두 명의 건축가한테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큰 틀에서 보는 데에 익숙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깊이 있게 보지는 않았지만 보면은 그 부분이 또 달리 보이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의 제 발표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좀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모두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해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학술 콜로키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새로운 연구 성과를 토대로 좀 더 풍성하고 다각적인 담론을 형성해 나가는 김중업 건축박물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